이제 준비해온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5개 토론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1번, 2번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의 의미, 포용의 의미 이 일반론을 이제 하는 부분 1번, 2번은 조금 압축적으로 해주시고요. 이제 3, 4, 5번이 이제 본론이니까 본론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1번, 2번 발제하시는 강진숙 선생님, 김영규 선생님은 그 점 유념해서 조금 압축적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진숙 선생님부터. 네, 저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난 얘기들을 좀 오히려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민경배 교수님께서도 아주 시민 참여라든지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굉장히 점차 참여의 문제는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도적인 참여, 시민 참여의 권리 문제까지 관련되기 때문에 점차 중요한 디지털 시민들의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배제가 왜 일어나고 있고 왜 이게 포용으로 가야 되는가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기해야 될 것은 배제의 결과 누가 이득을 보는가, 과연 시민들이 이득을 보는가, 어떤 시민들이 이득을 보는가. 아니라면 배제된 대상은 결국 시민 중에 어떤 분들인가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문제의식이 필요한 건 기술 발전과 속도 경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누가 속도를 주도하고 있고 그게 어떤 사업의 이용 가치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지금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필요한 문제의식, 추상성 수준에서의 문제의식으로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의 포용이 필요하다.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의 이 담지자들이 누구인가? 빠른 디지털 속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디지털 미디어 교육의 기회가 있는 분들, 그리고 디지털 기기나 지식, 기술을 습득한 분들이라고 했을 때 역으로 느린 속도의 분들은 신체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빠른 속도보다 느린 속도의 이 그 어떤 포용들, 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했을 때는 결국 어떤 이 속도에서 배제된 그런 계층에 대해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건 최근에 이름 미디어 제작에 방망래 할머니뿐만 아니라 어린이, 뭐 다양한 장애인 계층의 어떤 크리에이터 활동들이 지금 활발히 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개개인의 1인 미디어 제작 역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 영역,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 크리에이터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느린 속도의 이 신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기술과 어떤 그 아이디어를 협력해서 진짜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센터의 어떤 그 정립이라든지 설립을 통해서 느린 속도의 담지자, 그런 시민들을 이 공적인 영역, 아까 공론장도 말씀하셨지만 공적인 영역에 함께 하도록 하되 중요한 것은 느린 속도를 존중하면서 빠른 속도만이 우리의 디지털 대전환의 그 결론이 아니라는 것은 계속해서 서로 공유하고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게 바로 어떤 속도의 포용의 어떤 화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디지털 시민역량 센터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개발을 통해서 좀 정립이 돼야 하겠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마 이 중요한 자리를 우리에게도 이제 허용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안이 그렇게 시민역량센터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다루면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속도의 포용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빠른 속도를 배제하거나 느린 속도를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그런 가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토론 주제로 잡은 대전환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오늘 그 발제 들으시고 새롭게 지금 토론을 하신 것 같네. 아주 너무나 명확한 지금 말씀이라서 다시 요약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명주 선생님 토론까지 듣고서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이제 정보격차 해소라는 키워드를 썼던 거가 유지하면서 이제 디지털 포용으로 넘어갈 때 이게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냐, 서로 다른 거냐. 정보 격차와 정보격차 해소하는 것과 디지털 포용이 같은 흐름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전혀 다른 거냐, 뭐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 존재하느냐,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냐 하는 논의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용의 개념을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때 이제 부분적으로 전환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룹들, 그 못하는 그룹들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도 전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육을 시키거나 역량을 강화시켜서 막 같이 끌고 올라갈 거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아예 그것조차도 안 되는 이제 아까 시간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아예 이제 환경 자체가 안 되는 분들한테 그걸 강요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분들도 디지털 전환의 혜택 속에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정책적인 것을 배제를 해줄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사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인공지능 기원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바꾸고 새로 개발하는데, 오히려 장애인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들이 굉장히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돈이 되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때 뛰어들지 않는 영역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용이라는 개념을 할 때는 그런 디지털 대전환의 어떤 메이저 그룹 안에 이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새로운 전환의 대상으로 이렇게 포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하나 봤고요. 저는 하나 조금 더 본 부분이 뭐냐면 OECD에서 지난 5월 달에 그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그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강연할 때. 그래서 5가지 원칙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클루시브 그로스라는 표현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인간 중심 가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논의하고 상당히 많이 맞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여야 되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또 사회적인 그런 기여를 위해서도 윤리적인 그런 걸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전환이 됐을 때 전환 전과 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아날로그적인 현상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원래 지금 사회에서도 차별받았던 사람들, 지금 사회에서도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 인권이나 여성 문제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환이 딱 되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을 등급을 정하거나 대상을 정한다든지 시행등급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형량을 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대전을 통해서 결국은 전환 과정 가운데서 변환이 될 텐데, 그게 여전히 학습된 데이터 가운데 들어있는 편견이나 차별들이 그대로 학습이 돼서 대전환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더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더 고정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상을만 놓고 볼 때, 그러니까 대전환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전환이 되는 대상 안에도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인간적이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포용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대로 고정화되는 것들을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포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 말에 델 컴퓨터에서 17개국의 12,0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우리나라만 쏙 빠졌는데 아시아에 다 들어가서 8개국에 다 들어가고, 거기 뭐가 있냐면 거기 80% 학생들이 뭘 기대하냐면, 자기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많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많은 시스템을 쓰게 될 텐데, 그게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그걸 씀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공정해질 거라고 80%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토론하신 분이 아직 어리다. 아직 어리다. 왜냐면 이거를 진짜 전환시킬 때 제대로 페어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고정화되는 건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키워드 안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화되니까 그런 편견의 문제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아니라는 거라서,
이제 오히려 진짜 포용이 이루어지려면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도 잘 들여다봐서 이미 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전환이 될 때 포용될 수 있도록 그거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네. 그리고 지금 AI가 막 본격화되는 이 시대에 그런 AI 윤리, 알고리즘의 뭐 투명성, AI 포용 이 문제는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핵심 화두가 될 문제라서 이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이 AI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디바이드나 격차가 더욱 고착화되지 않도록 윤리와 투명성, 포용을 어떻게 더 설계할 거냐, 그 제도를 만들 거냐 하는 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포용의 의미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그 디지털 대전환 의미 인트로덕션 1번, 2번 토론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코멘트 하실 분 있나요? 의견을 덧붙일 부분? 아까 강진수 교수님 이제 속도의 포용이라는 또 저도 이제 제 생각이니까 재미있는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드리면 그 생각이 나요. 그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 칸 아카데미 소개했던 살만 칸이 쓴 책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는데 아이들의 학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애들이 공부를 얘는 왜 이렇게 못 쫓아오지? 라고 하는 게 그 아이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속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조금 쫓아오는 게 더딘 사람한테는 더 시간을 많이 주면은 이만큼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까지 이걸 높이겠다라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을 해야 마땅한데 근대의 모든 학교 교육은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시간을 먼저 상수받아. 요 시간 안에 여기까지 끝내야 돼.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거기까지 못 돌았다 하면은 얘는 공부 못하는 애, 떨어지는 애. 근데 그런 아이에게도 충분히 시간을 주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준이 아니라 속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디지털 사회에서의 어떤 배제건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시간, 다양한 속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허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포용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 화두일 텐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정책을 다뤄보신 분들은 뭐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정책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면은 그거는 어떤 법적인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용되는 시간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제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고 또 가장 공정한 정책 집행이라고 기존의 어떤 그 정책 프레임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또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책에 있어서의 시간이나 속도라고 하는 조금 좀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정교화 시켜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도 대단히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실 교육 현장에서도 예를 들어 지지나 나고자를 위한 특별 보충 수업이라든가 배려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 올라간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거고 이 나고자 그룹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 일정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더 투입을 하는 거 그건 지금도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포용적 혁신이라는 해석을 하셨잖아요. 아까 이제 그게 제가 보니까 OECD에서 그 디지털 전환 가이드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지털 정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디지털 정부의 몇 가지 원칙 중에서 그런 포용적
혁신의 원칙이 또 있어요. 그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 원칙 중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니까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로 해라.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제공해라. 이게 모두를 위한 포용, 인클루전 포인가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제자, 취약계층. 애는 그걸 강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모든 정보 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하되 디지털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한테까지 그걸 강제하지는 마라.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둬라. 아날로그로 쓸 수 있도록 열어둬라. 그런 기회, 선택의 기회를 두어라 하는 것이 OECD 권고란 말이에요. 그 이제 디지털 프리 전략.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예.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젠가 그저께도 뉴스에 그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 공개가 된다니까 그냥 모 지자체라고 말할게요. 모 지자체에서 그 광역버스를 공항버스를 어플로 미리 예매한 사람만 그렇죠. 네, 타게 하고 현장 예매를 처음에는 안 해, 그걸 없애버렸대요. 그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네. 다시 이제 몇 군데 현장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뒀는데 거기 또 신용카드로만 구매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신용카드 안 갖고 간 사람이 결국은 공항을 못 갔다.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 모바일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게 정말 강요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 이제 그런 현실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나오냐면은 결국은 그 일종의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효율성 안에는 결국은 이 노동자들을 배제시키고 그래서 인건비 줄이고 이런 맥락 속에서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배제돼요. 사람이 배제됐다는 것은 사용자만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 자체에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배제를 시키면서 뭔가 이 디지털을 자꾸만 강제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지금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현상을 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프리 정책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디지털 프리 정책이 우리가 많이 이제까지 디지털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거의 배제돼 있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017에서 010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시 결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매장에 갔는데 우린 또 마일리지 적립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마일리지 적립하러 갔는데 디폴트로 010이 있는 거예요. 017, 011 쓰는 사람은 전혀 거기에 적립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자나 현장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효율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0120을 쓰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010을 안 눌러도 되니 너무나 편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거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배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쓸 거야. 통계상 보면 우리는 99%가 스마트폰을 쓴대. 그리고 뭐 버스에서 앱으로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렵더라는 거예요. 저 박말리 할머니 그 영상 보시면 하시는 얘기 중에 딱 3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 써봤더니 딱 3개가 필요하더라. 근데 그게 뭐냐니까 영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카드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하나가 뭐랄까 디지털 리터러시도 필요하더라.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곳곳의 일상에 굉장히 간편하게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것도 있지만 고려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는 다 하지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AI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김민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AI 부분도 저는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그 알고리즘이 누가 짜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금방 말씀드린 이런 그러니까 누가 짜는 사람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와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적 지식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그 알고리즘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알고리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들어가고 상황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저희가 알고리즘과 관련된 AI 정책이나 AI에 대한 실험이나 물론 이들이 앞으로 계속 딥러닝을 해서 잘 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AI와 관련된 정책에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이고 디지털로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과거와 이 경험들을 유추했을 때 이제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디지털이 가진 파괴적, 혁신적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생산력에 미치는 힘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기회를 낚아채고 그리고 거기에 기업이 앞장서서 그런 서비스와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어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적극 이렇게 추동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기업과는 다르게 기업은 오온이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더라도 가장 효율성을 추구하더라도 이제 정부는 제도적으로 그 효율성에서 이제 소외된 배제된 사람들한테 선택의 기회, 자유, 권리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거 그게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더 구체화할 거냐 하는 게 이제 2부에서 찍어보기로 하겠습니다.